네, 강성호 인사이트 2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권거래소가 가상자산 스테이킹, 스테이블 코인을 증권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핵심 배경을 다시 한번 짚고 가면은 또 추후 연결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배경일까요? 미국 금융안정감독위원회가 지난해 말 2022년 연차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전통금융, 은행을 비롯한 전통금융의 리스크를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 그리고 비금융의 기업 여신, 단기 도매 자금 조달, 여기다가 디지털 자산이 새로운 금융 리스크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 보면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46%의 설문 답변한 분들이 예상보다 심각한 투자 손실을 입었다라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미국 의회의 합동경제위원회가 지난해 말 발표한 디지털 자산 규제 촉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작년도 미국의 디지털 자산 해킹 규모가 사상 최고인 30억 달러, 그리고 4만 6천 명 이상이 10억 이상의 사기를 입었다. 네. 이렇게 할 정도로 미국 내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리스크, 시장에 대한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실물 경제, 전통 금융에 전이될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 5월 달에 전 세계 투자자 피해에 70조 원을 유발한 누나테라, 세계 3위 거래소 FTX 파산, 이거를 보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커지는 만큼 거기서 발생하는 코인런이 전통 금융시장이나 실물 경제까지도 미칠 수 있는 피해가 크다. 투자자 피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자칫하면 전통 금융이나 실물 경제도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국제기구나 세계 각국의 가상자산 제도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속도가 더디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권당국이나 금융당국이 내린 결론이 지난 50년간 이미 검증된 시스템, 제도, 네. 그것이 바로 증권법에 의한 각종 증권성 규율이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가상자산 분야가 전 세계적으로 제도화가 되고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가상자산 시장의 리스크가 실물 경제나 전통 금융권에 전이되지 않도록 이미 검증된 증권법에 의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가 이렇게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게 이게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은 전통금융과 또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그렇죠.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요, SEC를 비롯한 미국 규제 기관들이 이렇게 규제에 나서는 것이 시장을 무너뜨리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미국이 모든 이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은 작년도 3월 9일 날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네, 디지털 자산 행정 서명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는 핵심 조항 중 하나가 네, 미국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나 디지털 금융에서도 글로벌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 네, 라고 이미 명문화시켜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화, 그것이 이미 중국 국내에서의 테스트를 거쳐가지고 세계 다수 국가의 중앙은행과의 모의 테스트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디지털 기축 통화로 쓰겠다라고 상당히 도전적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디지털 자산 시장 정책을 다루는데 국토안보부까지 참여를 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디지털 달러, 디지털 CBDC,
이런 부분이나 디지털 자산 시장을 다룰 때 단순히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 안정 차원을 넘어서 국가 안보까지도 격상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 정부는 명확하게 디지털 자산 시장에 있어서도 글로벌 주도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책의 방향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소송이 있죠. 리플과 SEC의 소송인데 무려 2020년 3월에 2020년 말에 시작한 소송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SEC에서 리플을 미등록증권 판매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시작된 소송이잖아요. 이게 뭐 결론이 아직도 언제 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 리플도 미등록 증권으로 좀 판결이 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 부분인 경우는 전 세계 가상자산에 관련된 분들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공통 관심사죠. 네, 왜냐하면 또 국내 토큰 증권 기준에도 이 판결이 영향을 미칠 그렇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미국의 증권법의 내용이 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많이 차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이번 리플 소송의 판결 결과가 국내 토큰 시장에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서 상품이냐, 다시 말하면 리플 입장에서는 증권법에 의한 증권이 아니다라는 주장이잖아요. 네, 반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아. 다시 말씀드리면 리플이 주체자가 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을 추진을 해서 그 결과 리플 토큰 소유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투자계약 증권이다 네, 라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그 작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약식 재판의 그 양자가 합의를 보면서 3월 중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전망들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서 리플에 대한 소송 결과는 아직도 언제 나올지 모를 정도로 좀 오리무중이다. 네, 하지만 그 결과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상자산 토큰 중에서 증권에 해당될까 아니면 상품에 해당될까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리플 소송 결과를 참고해서 이 내가 가진 토큰이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미국 증권거래소가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증권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 국내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내에서는 또 이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예.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까지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을 가지고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이 상품이다 네, 규정한 바가 없었잖아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국내 투자자, 거래소, 발행자들 또한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국내 그 거래소들도 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화면에 나오는 보니까 것처럼. 주요 5대 거래소에서 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그렇죠. 지금 제공을 하고 있네요. 예, 대표적인 게 뭐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업비트의 그 스테이킹 서비스를 들 수가 있는데,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들의 이더리움을 모아서 스테이킹하는 형태의 상품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국내 거래소들인 경우는 미국의 크라켄 거래소와 다르게 국내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서비스인 경우는 증권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왜 국내 거래소에서는 그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에 대해서 그 증권성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을까라고 그러는 거죠. 구체적으로 업비트 같은 경우를 본다면 이용자가 좀 더 편리하게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다. 음. 예.
따라서 증권성과 상관이 없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소들은 스테이킹 서비스를 대행을 해주고 검증 수수료를 받고 있다. 즉 고객 편의를 위한 기술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 투자계약증권의 3대 요소인 주체자 그리고 공동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수익을 기대한다든지라고 하는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제가 한 그 10여 명의 국내 가상자산 관련 그 변호사들의 의견을 좀 제가 물어봤는데 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변호사들도 다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가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증권법 적용 대상이다라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국내 대표적인 거래소인 업비트에서는 이런 업비트의 스테이킹 서비스 자체는 대행이다. 검증 수수료를 10%만 받고 있기 때문에 증권성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조계에서도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변호사들의 일부 네, 일부 는 법조계에 계신 분들께서도 이게 스테이킹 서비스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해당하지 않는다 의견이 갈리고 의견이 있습니다. 갈리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에서는 국내 아니 먼저 이걸 한 번 더 짚고 예. 넘어가죠. 네. 지금 미국 증권 당국에서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을 증권용으로 받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투자계약 증권으로 봅니다. 그럼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점검을 해볼 필요 있는데 3대 요소거든요. 네. 투자자들이 특정 주체,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이나 거래소가 네. 그들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 거래소가 이러이러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잘해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하고 네. 그 창출이 투자자들이 할 것이다라고 하는 명시적, 묵시적인 내용이 공론화되었을 때는 미국엔 증권법, 네.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스테이킹 상품 모두가 투자계약 증권은 아니다. 그렇죠. 네. 3대 요소를 충족했을 때만이 그 미국에는 증권법,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계약 증권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국내 거래소들이 밝히고 있는 바는 네. 아까 말씀드린 투자계약 증권의 3대 요소를 구성하고 있지 않고 네. 단순히 서비스 대행만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그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좀 더 당국이나 전문가들의 점검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당국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예, 금융당국에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고요. 금융당국이 그 미국의 사례를 감안을 해서 국내 거래소의 스테이킹 서비스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난 15일 날 그 금융당국 관계자는 뉴스완과의 통화에서 스테이킹 서비스인 경우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그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인 경우는 별도로 검토를 할 계획이다까지 공식적으로 멘트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반면에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현재 27개죠. 27개가 전부 다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 거래소인 경우는 이것은 사전에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금융당국의 등록, 심사를 받고 발행을 해야 된다는 적법성을 의식을 해서 네.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을 거래하지 않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상품 서비스인 경우 적법성 논란은 현장에서는 이미 일찍부터 있었다. 따라서 당국이 이미 2007년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스테이킹 상품 서비스인 경우에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이미 점검하고 결론을 냈어야 할 사항이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국에서는 뭐 이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아직까지 내놓은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금감원에서는 이달 중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달 말부터 자체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또 3월부터는 사례별 증권성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렇다면 국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이제 구체적으로 추후에 점검에 나선다고 할 경우에 또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법이고 미국에는 증권법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다루는 것이 핵심이죠. 그럼 우선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크라켄 거래소의 그 스테이킹 서비스 상품을 그 증권법의 대상이다라고 그 적용을 했을 때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자는 거죠. 네. 중앙화 거래소인 크라켄에서 진행한 토큰 스테이킹을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수동적인 입장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거래소가 주체자인 거래소가 만들어 놓은 상품을 이용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인 경우도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한 그 스테이킹 상품 서비스의 법적 검토를 할 때에 네. 수동성 여부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크립토 데이터 플랫폼인 쟁글 리서치 팀 같은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스테이킹 서비스의 점검을 할 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토큰 스테이킹을 능동적인 형태가 아닌 그 거래소의 상품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동적인 형태로 진행하기 때문에 수동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개인이 스테이킹을 했을 때보다는 공동풀을 형성했을 때 더 높은 이익이 약속된다는 점을 봤을 때에 이번에 그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를 대상으로 의한 그 스테이킹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성 유무를 점검을 할 때 수동적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투자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결국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 스테이킹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할 경우에는 미국 증권법을 따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의 증권법의 내용을 우리나라가 자본시장법에서 대부분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권당국의 판단 결정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적용할 때 상당한 기준점이 된다. 그렇습니다. 네. 자,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큰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진 토큰이 과연 증권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 토큰 중에는 얼마나 좀 증권형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지난 5일 날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 규율 방안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당자인 우선 거래소, 발행자, 그리고 관련된 분들의 그 보유자, 요 투자자 세 파트
그리고 관련 업계가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이 자본시장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에 해당될까 안 될까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고 시장에서는 의견들이 아주 갈리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보면 만약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 중인 토큰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토큰이 증권형 토큰으로 결정이 나면 당연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을 내가 사서 갖고 있을 때에 만약에 증권법에 의한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면 거래소에서는 더 이상 거래를 못한다. 즉 상장 폐지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절차인 경우에 그러면 해당 코인 발행자인 재단에서 자본시장법에 의한 각종 조건을 갖춰서 금융당국에 투자계약 증권으로 등록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과연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가 되고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상장 폐지가 된 토큰을 증권당국의 자본시장법에 의한 제반 조건을 갖추고 등록할 수 있는 토큰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는 것들이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죠. 네, 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렇게 뭐 막무가내로 그렇다고 해서 뭐 상패를 진행하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TF도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 TF라고 하던데 이 얘기 마지막으로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서 설랑설리 의견들이 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금융당국 즉 금융감독원인 경우가 최근에 밝혔죠. 가상자산 증권성을 가리는 타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다. 네. 그래서 현재 거래소 상장 중인 유틸리티 토큰 중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기준에 대한 적용할 때 쟁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의 사안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검토론 과정에서 결론에 대해서는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발행자와의 지속적인 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고 이미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디지털 자산 사업자 연합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이미 예견을 해서 네. 작년도 7월 달에 이미 이 토큰 증권의 법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이 하루빨리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증권형 토큰으로 판단된 경우는 단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미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문제가 정리가 돼서 거래소, 발행인, 투자자 그리고 시장에 관계된 모든 분들과의 혼란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금융당국에서 토큰형 증권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을 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성우 인사이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